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키호테의 식탁입니다. 천운영, 출판사 아르테. 돈키호테에 미친 소설가의 감미로운 모험. 자, 이 책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봤을 때 돈키호테에 나오는 음식들을 찾아가는 여행? 모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죠. 음식에 관련된 추억들도 너무너무 많으실 거고요. 가장 가까운 추억, 가장 모든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이라고 하면 그 음식을 함께 먹었던 사람에 관한 추억일 거예요. 혹은 그 음식을 나에게 만들어주건 아니면 선물해주건 그 음식을 나에게 처음 맛보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도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별나게 어떤 음식의 맛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손맛을 가진 사람에 대한 추억. 가깝게는 엄마가 되겠죠. 엄마, 아빠. 음식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돈이면 맛있는 게 좋다고, 그죠? 자, 오늘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도 목차를 따로 이렇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쭉 음식에 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제가 읽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딱 읽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면서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모를 어느 요리 때문이었다. 스페인에서 반 벙어리로 지낸 지 두어 달쯤 지났을 때 커피에 우유 넣지 말라는 의사를 이제 겨우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지만 식당에서 내 몫으로 나온 요리를 보면 이것이 진정 내가 시킨 게 맞나 하는 낙담하는 일이 여전히 더 많을 때, 나는 라만차 지역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돈키호테 어쩌고 설명이 붙은 음식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별 이상한 음식이 나온다 해도 내가 원한 바로 그것이었다는 듯 맛있게 먹어줄 수 있었다. 왜 아니겠는가? 돈키호테라는데. 좀 태웠다 쉽게 튀겨낸 거무죽죽한 고기 조각이 나왔다. 정체가 불분명했지만 난 용감하니까 일단 한 점. 뼈 모양이나 육질이나 냄새만으로는 어느 고기의 어떤 부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돼지 껍데기를 튀기면 이런 맛이 날까? 궁금했다.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이거 뭐냐? 무엇으로 만든 거냐? 묻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대답을 알아듣는 데는 실패. 답답하기는 묻는 쪽이나 답하는 쪽이나 매한가지. 말이 아니라 몸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손을 계란 하나 쥔 모양으로 오므리고 걸음 흉내, 그러고는 손가락을 쫙 펴서 할퀴기 흉내. 손톱을 두들기고 지지고 볶고. 지금 뭐라는 거야? 손가락이라는 거야? 발가락이라는 거야? 손톱? 발톱? 혹시 족발? 아마도 족발이었을 것이다. 족발 중에서도 발톱 부위. 워낙에 좋아하는 부위긴 하지만 어쩐지 상술에 놀아난 기분을 막을 길이 없었다. 발라 먹은 살보다 발라낸 뼈가 많아서. 요깟 고깃집에 돈키호테를 팔아먹다니. 그런데 이거 진짜 돈키호테에 나오기는 하는 거야? 돈키호테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돈키호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안 읽었어도 다 아는 얘기 같았으니까. 돈키호테, 산초, 풍차,
둘시네야? 터무니없는 모험들. 그게 다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책장을 넘길수록 오, 이거 봐라. 허리를 고추 세웠다가 배꼽 잡고 웃다가 모험의 시작은 발톱 요리였으나 발톱은 온데간데 없고 돈키호테의 구멍난 양말 구경에 흠뻑 빠졌다. 창문 밖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돈키호테를 향해 연가를 부르고 있는데 정확히 48군데가 헤어져 그물처럼 되어버린 그 처절하고도 서글픈 양말이라니. 편력기사란 그런 것인가? 속담에 살고 죽는 산초의 어록은 따로 적어 간직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발톱 요리가 나왔다. 책의 막바지에 이르러 사라고사 인근의 한 주막에서 그 비슷한 요리가 나왔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책에 언급된 족발은 튀긴 족발이 아니라 콩과 베이컨을 넣고 끓인 요리란다. 친절하게 요리법까지 밝혀준 주막집 주인에게 감사를. 원문을 찾아 확인했다. 내가 먹었던 요리의 이름이 정확히 뭐였지? 기억날 리가 있나? 그냥 돈키호테만 선명했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이었다. 좀 미친 짓이었다. 돈키호테와 같았다. 스페인어 전공자도 아니고 요리사도 아닌 내가 돈키호테의 음식을 찾아 나선다는 것. 그건 어떤 외국인이 전주에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서는 그게 홍길동전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전국 팔도를 누비며 홍길동의 자취를 쫓아 조선시대 음식을 찾아다니는 일과 비슷했다. 반 벙어리 까막눈 주제에 무려 400년 전 음식을 먹어보겠다니.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었다. 돈키호테에 빠져들수록 그 길을 따라다닐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세르반테스는 분명 음식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첫 장부터 라만차 시골 양반의 일주일치 식단을 일일이 열거할 리가 없다. 부자 가마초의 결혼식 음식 준비 장면 묘사만 장장 3페이지. 음식 냄새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따라가는 산초처럼 나도 세르반테스가 펼쳐놓은 음식 냄새를 따라 코를 킁킁거렸다. 돈키호테는 기사의 음식을 고수했다. 너무 딱딱해서 거인 대가리라도 부숴버릴 만한 치즈나 도토리, 개암, 호두 따위의 견과류. 방랑기사란 자고로 한 달을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야 하고 간혹 먹는다 해도 형편없는 시골 음식 같은 것에 만족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다람쥐처럼 늘 도토리나 먹고 다닌 건 아니었다. 목동이나 염소치기들이 나눠준 치즈와 와인과 염장 양고기 스튜. 며칠 밤 지속된 공작의 성대한 연회. 돈키호테가 사자우리를 향해 달려갈 때 투구 속에 숨겨져 있던 몰랑몰랑한 레케손 치즈도 빼놓을 수 없다. 산초가 몰래 숨겨둔 것도 모르고 그대로 덮어쓰고 가는 바람에 녹아 줄줄 흐르는 치즈로 눈앞이 뿌얘진 채 사자우리로 돌진. 뇌가 녹아 흐르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사자 때문이었을까? 치즈 때문이었을까? 돈키호테가 살았던 곳이라 짐작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 산초가 섬의 총독을 지낸 사라고사 인근과 바르셀로나를 거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중부에서 남부, 그리고 동부로, 다시 중부에서 남부로, 오르락내리락 가고 오고 또 가고. 그 길에서 수많은 식탁 앞에 앉았다.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는 곳의 고풍스러운 식탁에도 앉았고, 우연히 만난 어느 양치기의 노모가 차려준 소박한 식탁 앞에도 앉았다. 돈키호테의 식탁을 따라 걷다 보니
시골 장터에서 돼지고기 염장하는데 최고의 손맛을 자랑하던 둘시내야도 만났고, 멍청한 목보가 아니라 타고난 와인 감별사에 심오한 음식 철학을 가진 산초도 만났다. 아, 사랑스러운 산초. 난 정말 산초에게 푹 빠져버렸다. 어쨌거나 산초가 총독직을 반납하고 바라토리아 섬에서 나올 때 요구한 것은 잿빛이를 위한 볼이 조금하고 자신을 위한 빵 반쪽뿐. 잿빛이는 산초가 사랑하는 당나귀 이름이다. 내가 가져온 것도 딱 그만큼인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보리 한 되와 나를 위한 반쪽의 빵, 거기에 와인 한 잔을 보태 식탁을 차렸다. 식탁을 차리기는 했지만 가만 보니 돈키호테식 상차림이다. 좌충우돌 우왕좌왕, 돌진 또 돌진. 괜찮다. 돈키호테니까. 돈키호테의 식탁이 어찌 안 그러겠는가. 그는 보통 양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더 많이 넣는 전골 요리를, 밤에는 살피콩을, 토요일에는 두엘로스 이 케브란토스를, 금요일에는 렌즈콩 요리를, 일요일에는 특별히 새끼비둘기 요리를 먹느라 재산의 4분의 3을 지출했다. 나머지 재산은 축제 때 입을 모직 외투와 벨벳으로 된 반바지와 발보호용 덕신, 그리고 아주 고운 천으로 된 평상복을 사서 폼을 내는 데 썼다. 어느 시골 양반의 고뇌와 슬픔. 돼지 삼겹살. 허벅지 가리개경의 탄생. 무슨 일을 도모할 때 복장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운동을 결심하자마자 제일 먼저 추리닝과 운동화를 깔맞춤에 구입하는 것처럼, 새로 구입한 운동화가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더 완벽히. 새 의상은 그렇게 결의를 표현한다. 하지만 내 경우를 떠올려보자면 그 의지의 상징물들은 거의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물함에 처박혔다. 요가원, 국선도장,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차마 수거하지도 못한 그 많은 결기의 의상들. 또 어떤 사람은 이름부터 짓는다. 면허증도 따기 전에 구입할 차의 이름을 짓거나 글을 쓰기도 전에 필명부터 정하거나. 습작 시절의 나 또한 필명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내 본명보다 더 좋은 필명은 없을 거라는 누군가의 충고에 팔랑팔랑 귀를 접었다. 라만차 지역의 어느 마을에 살던 키머식이라는 시골 양반이 기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공을 들여 한 일도 이름을 짓는 일이었다. 그는 우선 증조부의 낡은 무기들을 꺼내 손질하고 종이 합판으로 얼기설기 덧대고 끼워 투구를 만든 다음 기사가 타고 갈 말을 물색한다. 마구간에는 병치레를 많이 해서 여위고 늙은 말 한 마리가 있다. 말의 이름은 로신. 문자 그대로 여윈말. 피부병이 걸린 데다 가죽이 뼈에 들러붙은 기사의 말로서는 빠져도 너무 빠진 몰골. 그는 거기에 단어 하나, 안테를 붙여 기사의 말로 재탄생시킨다. 여윈말을 과거의 일로 바꾸고 세상의 모든 로신들 중에 첫째가게 만드는 바로 그 이름, 로신한테. 그 이름을 짓는데 나흘이 걸렸다. 이름은 그렇게나 중요했다. 말의 이름을 짓는데 나흘이 걸렸으니
기사의 이름을 짓는 데는 적어도 2배의 시간이 필요할 터. 여드레 만에 그의 이름이 완성되는데 우리가 모두 아는 돈키호테다. 돈은 경칭이고 키호테는 갑옷에서 허벅지 안쪽에 대는 부분을 지칭한다. 굳이 설명을 달자면 허벅지 가리개 경이라고나 할까. 이름을 바꾸는 일과 의상을 갖춰 입은 일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변신에 대한 욕망이다. 그에 걸맞은 의상을 입고 그에 걸맞은 이름으로 호명되길 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일. 이제부터 나도 유도인이다. 이제부터 나는 라이더다. 이제부터 나는 허벅지 가리개 경이니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불러달라. 선언과 요청. 그렇게 새로운 삶은 시작된다. 시골 양반 이달고의 밥상. 돈키호테를 따라 나서기 전 나는 우선 한 남자에 대해 알아야 했다. 모험을 떠난 라만차의 그 유명한 돈키호테가 아니라 돈키호테가 되기 이전의 한 시골 양반, 그의 실체를 알아내는 것이 이 긴 여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가 태어난 요람이자 돈키호테가 되돌아와 묻힌 무덤이니까. 그의 면면을 살피는 것은 좀 서글픈 일이다. 작가는 그의 이름도 고향도 명확히 밝히기를 꺼렸다. 고향은 라만차 지역의 어느 마을, 이름은 키아다 혹은 케사다 혹은 키아나. 그조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일갈한다. 그는 처자식도 없이 어린 조카 딸과 나이든 가정부의 보살핌을 받고 살았다. 얼굴이 홀쭉하고 마른 체격, 꼭두새벽에 일어나 늙은 개와 함께 가끔 사냥을 즐기기도 하는 50줄의 자귀도 없는 시골 양반 이달고. 이 정도다. 그런데 이름조차 밝히기를 꺼리던 작가가 어쩐 일인지 그의 일주일치 식단은 아주 소상히 알려준다. 뭐 그렇게까지 세세히 밝힐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는 의도? 아니면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꼭 말해주고 싶은 무언가를 숨겨놓은 결정적 단서? 그게 뭐든 한번 살펴보자. 평일 낮에는 주로 오야를 먹었다. 오야는 항아리나 솥단지를 말하기도 하고 거기에 요리한 모든 음식을 칭하기도 한다. 항아리에 무얼 넣을지는 취향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각종 고기와 감자 따위의 채소를 넣고 끓인다. 일단 고기부터 건져 먹고 남은 고깃국에 콩을 비롯한 각종 채소를 넣어 새롭게 한 번 더. 일종의 전골이나 스튜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육개장이나 국밥 같은 걸 생각하면 된다. 마나님들께서 한솥 끓여놓고 나가면 주구장창 먹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 이 라만차의 시골 양반은 양고기보다는 쇠고기를 조금 더 넣은 오야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당시 쇠고기가 양고기보다 저렴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양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재정 상황으로 짐작하에 보건대 비용 문제인 듯하다. 저녁에 먹은 살피콩은 쇠고기와 양파를 기본 재료로 한다. 삶아 찢거나 잘게 다진 고기를 생양파와 함께 무치거나 볶는다. 양념으로는 간단하게 소금과 오일, 식초를 가미해서 새콤달콤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갑게 해서 먹는 음식이다. 현재 스페인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살피콩은 각종 해물과 채소를 잘게 썰어 새콤달콤하게 무쳐내는 해산물 살피콩이지만
내륙의 라만차 지역에서 해산물 쌀피콩을 만들 수는 없었을 터. 아마도 고깃국을 끓여 낮에는 국으로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건져 무침으로 변화를 꾀했던 게 아닐까 싶다. 식초에 절이면 오래 먹을 수도 있고 고깃국의 재활용 혹은 의미 있는 변신. 금요일에 렌즈콩을 먹은 것은 육식을 금하는 날이었기 때문.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면 금요일의 철야와 금육의 교훈을 따라야 할 터. 금요일의 식단을 굳이 밝힌 것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밝히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다. 토요일에는 두엘로스 이 케브란토스라는 이름의 염장 삼겹살 계란 요리를, 일요일에는 특별히 새끼 비둘기 요리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 새끼 비둘기 요리란 그야말로 특식 중의 특식으로 구전 소설에서 주인공이 온갖 시련을 겪고 난 뒤 결국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새끼 비둘기 요리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로 대신한다는 바로 그 요리. 귀족들은 집안에 비둘기 사육수를 두고 먹고 싶을 때마다 잡아서 먹으면 되었지만 가난한 시골 양반집에 비둘기집이 있을 리는 없고 꽤 많은 비용을 들여 새끼 비둘기를 사 먹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소박한 식탁. 한솥 끓인 오야를 묵묵히 먹을 만큼 무난하기도 하지만 양고기보다 쇠고기를 선호하거나 요리 방법에 변화를 줄 만큼 섬세한 면도 있고 일요일만큼은 고급 요리에 돈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무모한 면도 있다. 이 소박한 식탁을 위해 재산의 4분의 3을 썼다 하니 엔게지수가 높아도 꽤 높은 편. 나머지 4분의 1로는 축제 때 입을 비로드 바지나 최고급 양모 옷이나 덧신 등을 샀다는 걸 보면 치장에도 나름 신경 썼던 것 같다. 어쩌면 마음속으로만 품어오던 한 여인이 있어 그녀의 눈에 띄기를 바라며 잘 차려입고 마을 광장을 배회했는지도 모르겠다. 소문에 의하면 인근 마을에 짝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서너 번 스쳐 지나가기만 했을 뿐 말 한번 붙여보지 못했다 하니 이 소심하고 예민한 시골 양반아 어찌하면 좋으냐. 마음속에 품은 여자에게 고백 한번 못하고 늙어버린 변변한 직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골 양반. 이 남자가 마음 붙일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취미로 하는 사냥도 하루 이틀 그는 책 읽기에 심취한다. 다름 아닌 기사도책. 거기에는 그가 꿈꾸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모험, 사랑, 정의, 도전, 결투. 논밭까지 팔아서 기사도책을 사들였다 하니 오타쿠도 이런 오타쿠가 없다. 쌀독에 쌀은 떨어져 가는데 온통 기사도책이나 사들이고 있다니. 함께 사는 조카나 수발을 드는 늙은 하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전과 모험 전투 때문에 기사도책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책의 밑줄을 긋고 감명을 받은 부분은 사랑의 속삭임이나 연애 편지의 구절들. 몇 날 며칠 서재에 처박혀 밤낮 없이 사랑의 속삭임을 외우고 또 외웠을 이 남자. 결말이 못마땅해 직접 펜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끼더니 결국 본인이 직접 기사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소설이 마음에 안 들어 작가가 되기로 한 독자처럼 작가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결말을 쓰기로 한 것. 그렇게 그는 키 머시기 양반에서 키 호태경으로 다시 태어난다. 돼지고기의 고뇌와 탄식. 그건 그렇고 그의 일주일 식단 중에 빼놓고 지나간 게 있다. 토요일의 요리.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들리는 이 이름. 두엘로스 이 케브란토스.
호박을 마차로 둔갑시킬 때 딱 이런 주문을 외웠을 것 같다. 직역하자면 고뇌와 충격, 탄식과 격파, 애도와 단념, 노고와 탄식, 뭐 대략 이런 단어들의 조합이다. 일단 고뇌와 탄식 정도로 정리해 보기로 하고, 토요일에는 고뇌와 탄식을 먹었다고? 대체 어떤 음식이기에? 책에는 베이컨 조각을 넣은 달걀 요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이름이 왜 이 모양인 것이냐? 스페인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요리 먹어봤어? 계란 요리라던데? 다들 대체 뭔 소리냐 하는 얼굴들이다. 그 유명한 돈키호테에 나온 음식이라는데 왜 몰라? 나 그거 제대로 안 읽어봐서 학교 다닐 때 만화로 보긴 했는데 그런 게 어디 나오는 건데? 돈키호테를 네가 더 잘 아는구나. 뭐 대략 이런 반응들. 하지만 이 이름의 요리는 라만차 지역의 웬만한 레스토랑에서 다 볼 수 있다. 과연 돈키호테의 길 팻말을 단 도시들답다. 이름은 요상하지만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계란 요리다. 일종의 스크램블드 에그, 스페인식 오믈렛. 어쩐지 상술이 느껴지는 메뉴 구성. 스페인의 가장 대중적인 요리 중에 레부엘토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마구 뒤섞은 계란 요리다. 계란에 무얼 섞을지는 계절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르다. 버섯이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 돼지고기나 베이컨이나 하몽이나 초리소 같은 육류, 새우나 문어나 오징어 등의 해산물, 뭐든 상관없다. 어느 산골 식당에서 먹어본 아스파라거스, 레부엘토는 쌉쌀하니 고소한 맛이었다. 느타리 버섯을 넣어 볶은 다음 하몽 몇 점을 위에 얹어 먹으면 그 또한 천상의 맛. 라만차 지역에서 먹은 두엘로스 이 케브란토스는 이 레부엘토와 닮아 있었다. 재료를 특정하자면 베이컨과 초리소를 넣은 계란 범벅이라고나 할까. 도대체 이 이름은 어디서 기원한 걸까? 사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다름 아닌 세브란테스의 돈키호테다. 이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 후 1732년 당국에서 발간한 사전에 의하면 라만차 지역에서 가축의 골수와 계란을 넣어 만든 오믈렛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베이컨이 아니라 골수와 계란의 조합이라.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름에 대한 이런 가설이 있다. 키우던 돼지가 죽었다. 갑작스러운 가축의 죽음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는 법. 고기는 내다 팔고 가죽은 벗겨 가죽 부대를 만들고 이것저것 다 팔고 나니 부속물이 좀 남는다. 내장이나 뇌 같은 것. 버리기도 아깝고 팔기도 뭐하고 해서 그걸 계란과 함께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먹으면서 슬픔을 되새김질하며 그래서 붙은 이름이 애도와 타격. 실제로 알마그로의 구경호텔 파라도르에서 세르반테스 주간에 재현한 두엘로스 이 케브란토스를 맛본 적이 있는데 골수를 넣어 촉촉하게 만든 계란 요리가 나왔다. 골수라고 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들긴 했지만 아주 보드랍고 촉촉하고 고소했다. 또 다른 가설. 스페인은 오랫동안 이슬람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잘 살아왔다. 그러다 갑자기 강력한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면서 다른 종교인들의 추방을 명령했다.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개종을 하라. 개종한 유대인을 세파르디, 무슬림을 모리스코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로 개종을 한 것인지 무늬만 기독교인인지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당국. 전국 곳곳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종교경찰관을 수시로 집에 보내 감시하고 처벌했다. 자, 당신이 기독교인임을 증명해봐. 돼지고기 먹어 안 먹어? 자, 봐요. 저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에요. 개종한 거 맞잖아요. 눈에 띄지 않게 계란에 막 뒤섞여 놓긴 했지만 이건 분명 돼지고기라고요. 종고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 종교적 고뇌와 고통. 증명을 해보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서글픈 신세. 그 모든 고뇌와 슬픔을 간직한 요리. 돼지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고뇌. 안간힘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슬픔과 눈물. 그래서 생긴 이름. 두엘로스 이케브란토스. 개종한 유대인이 살아남기 위해 거쳐야 할 시험대이자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할 증명서. 이러나 저러나 슬프고도 애절하다. 격파인지 타격인지 슬픔인지 애도인지 그런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슬픈 음식의 전설. 이 시골 양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으리라. 그래서 자기도 못 받은 하급 귀족으로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살아왔을 것이다. 추방당할까 두려워하며 토요일마다 고뇌와 슬픔을 먹었을 것이다. 토요일의 열기가 아니라 토요일의 슬픔. 몰락한 시골 양반에 비해 이름 뒤에 감춰진 서글픔. 사람들은 그가 기사도책 때문에 미쳐서 기사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는 미치지 않기 위해 기사도책에 빠지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미치지 않기 위해 미친 흉내를 내야만 했는지도. 완벽하게 미치지 않으면 그가 꿈꾸는 세상이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니 그는 시골 양반 키 머시기를 완벽하게 버리고 기사의 가면을 집어든다. 라만차에 재기발랄한 돈키호테 기사로 변신. 돈키호테 기사의 첫 번째 음식, 염장대구. 내 어머니의 마법 주문, 북어 무곰. 누가 엄마의 음식 중 뭐가 제일 그리우냐 물어보면 나는 우선 북어 무곰을 꼽을 것이다. 엄마도 그걸 모르지 않아서 내가 그리울 때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다. 무곰 해놨는데. 보고 싶다거나 한번 들으라거나 열 말이 필요 없다. 무곰 하는 순간 열일 제치고 달려간다. 엄마의 북어 무곰은 아주 단순한 요리다. 물에 불린 북어를 무와 함께 끓이면 된다. 양념이라고는 고춧가루, 마늘, 파, 국간장 정도. 물을 큼지막하게 썰어 고춧가루에 볶다가 물을 붓고 북어와 함께 끓인다. 그뿐이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다. 매운 듯 달고 뜨끈하게 시원하다. 무의 단맛과 북어의 시원한 맛과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개운하게 어울린다. 피로가 싹 가시는 사우나 같은 맛이다. 이걸 또 차갑게 식히면 껍질에서 나온 콜라겐 성분으로 국물이 약간 응고되는데 찬 국물 그대로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으면 뭐랄까 매콤한 젤리 같다고나 할까. 매운데 상큼한 맛이 나는 셔벗 같다고나 할까. 그저 비쩍 말라 빠진 북어를 가지고 어떻게 요런 마술을 부리나 할 맛? 아무튼 맛있게 맛있는 맛이다. 요리법은 단순하지만 결코 간단한 음식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한 요리다. 엄마는 북어 무곰을 만들 때
북어 중에서도 바닥테라는 것을 쓰는데 배를 가르지 않고 통째로 바닷바람에 말린 것으로 북어 중에서는 가장 딱딱하다. 북어 패듯 두들겨 패다 해서 방망이질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것. 이 바닥테를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물에 불렸다가 사용하는데 충분히 불리지 않고 성급하게 요리를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본다. 딱딱해서 못 먹는다. 오래 끓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조건 찬물에 불려야 한다. 그래야 육질이 쫄깃하게 부드러워진다. 화풀이 하듯 혼내듯 두들겨 패서는 절대로 그 맛을 못 낸다.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해서 바르르 끓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 내 어머니도 나를 몹시 그리워했다는 것. 전화를 걸기 하루 전부터 이미 나를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 엄마가 무고음하고 발음하는 순간 나는 냅다 뛰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북어부곰은 일종의 주문 같은 것. 집 떠난 딸내미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마법의 주문. 내가 식탐이 많아서 달려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엄마의 주문이 너무나 강력해서 끌려가는 것이다. 북어가 부리는 마술이 기가 막혀서 기를 쓰고 가는 것이다. 그 어떤 그리움의 말보다 100만 배쯤 강한 마법의 주문. 나에게로 오라. 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어서 오라. 오라, 오라, 오라. 하필이면 금육의 금요일. 돈키호테의 몸 어딘가에는 맛을 바꿔주는 특별한 기관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맛없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도 황홀한 맛이 느껴지게 만드는 마법의 기관. 삐쩍 마른 노가리 대가리를 씹고 있어도 한여름 민어회 맛이 나게 만드는, 혀가 아니라 심장이나 뇌 어디쯤 있을 것이 분명한 돈키호테만의 기관. 그가 기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집을 떠난 것은 7월 중 가장 더운 어느 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새벽 동트기 전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들판을 가로지를 때까지만 해도 그의 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을 것이다. 하지만 7월의 태양은 뇌수를 녹일 정도로 지독한 열기를 내뿜고 갑옷에 창과 방패를 든 채 먹지도 못하고 온종일 걷기만 한 그의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을지는 불보듯 훤하다. 태양이 뇌수를 녹일 정도로 뜨거웠다는 문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라만차 지역의 여름 태양은 정말이지 머리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뜨겁다. 거기서 한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미친 관광객뿐이라고 코르도바의 한 카페 주인이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하루 반나절의 관광을 알차게 보내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던 미친 관광객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상점이 시에스타에 들어간 시간, 문을 막 닫아 걸던 카페 주인을 붙들고 죽을 것 같으니 얼음물 한 잔 파시라 애원하던 내게 한 말이었다. 저물 무렵 도착한 객주집. 거기 있던 사람들 눈에 돈키호테는 그야말로 비렁뱅이 밀치광이 놓인, 냄새나고 더럽고 추레한 몰골에 기사가 어떻고 성이 어떻고 성주님이 어떻고 헛소리까지. 그러니 배고프다 밥 좀 주시라 청하는 돈키호테를 식당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바람이 잘 드는 문 옆에 식탁을 차려줄 수밖에. 먹을 것을 청하는 돈키호테에게 주인이 묻는다. 육식을 금하는 금요일이라 말린 대구 몇 토막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온종일 배고른 사람에게 토막이면 어떻고 한 마리면 어떻겠는가. 돈키호테 말 맞다나 소고기보다는 송아지 고기가,
늙은 염소보다는 새끼 염소가 더 맛있는 법인걸. 토막이라도 여러 토막이면 한 마리나 진배 없는 법. 진정 돈키호테다운 셈이시다. 그리하여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불리지도 않고 제대로 간도 안 밴 염장대구 한 접시와 시커먼 빵 한 덩이. 아무리 몰골이 추레도 그렇지 주인 양반 정말 너무했다. 뭐가 문제냐고? 이 대구라는 게 생물이나 냉동대구는 아니었을 터. 그 시절 내륙에서 먹을 수 있는 대구라면 염장 건조대구. 적어도 하루 이틀 물을 갈아가며 소금기를 빼고 불려야만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물기도 없이 요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내놓았다는 것은 염장대구를 그냥 대충 던져 놓았다는 얘기. 얼마나 짜고 뻣뻣했을지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진다. 더 큰 문제는 음식 맛이 아니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 왜? 머리에 쓴 투구를 벗을 수가 없어서. 투구는 왜 못 벗느냐고? 벗으려면 투구를 망가뜨려야 하니까. 어떻게 생긴 투구이기에 부수지 않고는 못 벗느냐고? 그야 모자만 입고 얼굴 가리개는 없는 낡은 투구를 쇠막대와 마분지로 대략 이어붙인 것이니까. 시험 삼아 한번 내리쳐봤더니 박살이 나서 수리한답시고 아예 빈틈없이 붙여놨으니까. 투구를 벗으려면 분해를 해야 하고 벗지 않고 먹으려면 입 가리개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하고 손이 없으니 음식을 입으로 옮겨 담을 수가 없고 투구는 결단코 사수해야 하고 진퇴양난. 후에 이발사의 세숫대야를 머리에 쓰고 만브리오의 투구라 주장한 것은 이날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함이었는지도. 어쨌거나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술을 내는데 돈키호테는 입 가리개가 내려오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있고 여자 하나가 그 옆에 붙어서서 투구 안으로 음식을 넣어주고 먹는 건 어떻게 넣어주겠는데 마실 건 또 도리가 없으니 객주집 주인이 기다란 도롱이 같은 걸 끊어와 입에 물리고 포도주를 들이부으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반, 흘리는 것 반. 수염이야 턱이야 앞섭이야 온통 국물 범벅 포도주가 줄줄. 능욕의 식탁이다. 돈키호테는 왜 그리 서둘러 집을 나섰을까? 변변한 투구 하나 마련도 못하고서 왜 하필 그날이 육식을 금하는 금요일이었을까? 주막집 주인은 또 왜 그리 무성의한 사람이어서 그따위 음식을 먹으라고 내놓았을까? 온갖 잡배들이 킬킬거리며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 늙은 기사는 얼마나 민망하고 씁쓸했을까? 그냥 조카딸이 차려준 렌즈콩 요리나 얌전히 받아먹고 살면 좋았을 것을. 이때 돈키호테만의 특별한 기관이 작동된다. 어디선가 들리는 풀피리 소리, 마법의 기관을 가동시키는 신호. 그것이 돼지 거세꾼이 돼지를 불러 모으는 풀피리 소리면 어떠한가.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귀부인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여기는 아주 유명한 성이지. 성주가 돈키호테를 연회에 초대했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뻣뻣한 대구가 아니라 최고급 송아지. 검고 딱딱한 빵이 아니라 희고 보드라운 빵이지. 아, 이 얼마나 풍요로운 식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 집 떠나길 얼마나 잘했는가. 아, 돈키호테, 당신이란 사람 참.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마법이란 참. 네,
오늘의 책 돈키호테의 식탁은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분께서 혼자 말을 하듯이 글을 쓰셨네요. 그래서 뭔가 책을 읽는 내내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여행기 같은 거. 그런 걸 읽는 느낌이 나요. 머릿속에서도 저는 가보지 못했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런 풍경과 어떤 장소들이 막 속속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의 책 돈키호테의 식탁 재밌네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지만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북어 무곰? 네, 그것도 참 궁금해요. 어떤 음식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보통의 어떤 북어국과는 좀 다른 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흥미로운 음식이었습니다. 누구나 본인들만의 소울푸드 같은 게 있잖아요. 추억과 함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식들. 저에게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내비 책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